자, 이어서 2부입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박 팀장님이 오시니까 네. 대화창이 활성화가 되네요. 아니 저분들은 제가 없어도 활성화 되시던데. 아니요. 네. 제가 못 뵀던 분들도 꽤 처음에 많이... 오셔가지고 욕 많이 하신 분. 그런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시네요. 욕 많이 하셨다가 친해졌어. 그래서 더 끈끈해진 사이. 네. 예, 뭐 그런 약간. 맞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우리 박 팀장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장혜성 지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편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 팀장님 웰컴백. 아니, 네. 저는 장혜성 지점장님 딱 보면 제가 처음 진행했을 때 첫 게스트가 저 지점장님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원래 그러니까 제가 코찔찔이부터 지금 이거 정장 이거 뭐야 이 자켓 입을 때까지 다 그냥 제가 원래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의 첫 게스트였고 원래 개편 때마다 제가 원래 월요일 담당이어서 맞아. 원래 이제 모든 개편의 첫 게스트였는데 한 지난번부터 우리 이주연 컨닝 하시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월요일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 큰형님. 그렇죠. 3프로의 원년 멤버시죠. 그렇죠. 3프로의 원년 멤버. 글로벌 라이브의 제가 코찔찔이 됐고 글로벌 라이브의 원년 멤버들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아까 박 팀장님이 제가 얘기했던 거랑 뭔가 결이 요새 보면 이제 이주연 컨님 이제 뉴스룸도 하시고 네네. 이게 체력적으로 되실까 모르겠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또 두 분이 또 일부에 이제 뉴스 글로벌 뉴스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뉴스를 이렇게 전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뉴스에서 좀 해석과 그리고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뭐 대처하는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뭐 갖고 온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미중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랑 연결된 얘기이기도 하죠. 이제 뭐 여기서도 많이 뉴스도 전달해 주셨고 중국 현지 연결도 하셨고 이제 아이폰과 메이트 60 프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되고 있는 미중 관계가 뭐 결국 미중 관계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또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받다 보니 그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일단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피해를 받지 않는 기업이 있죠. 그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구분하신 다음에 같이 억울하게 빠지면 그렇죠. 피해를 받지 않는데 같은 업종에 뭐 그냥 반도체 업종이라고 해서 빠졌으면 매수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업종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근본적인 그런 뭐 완전히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노이즈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그냥 나는 어차피 장투자야. 버티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빼서 뭐 조금 지켜본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피해가 없는 기업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은 굉장히 빠르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버티기를 할 거여도 빠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고 나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버틸 거라도 빨리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한 5% 빠졌어요. 근데 결정 그냥 뭐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근데 10% 빠졌어요. 15% 빠졌어요. 이러면은 그럼 반토막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20% 빠졌을 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단기바닥이기 때문에 버틸 거라도 빨리 결정. 나는 이거는 그냥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또 만약에 조금 교체 매매나 약간은 팔고 다시 볼 생각이신 경우라면 더더욱 빨리 또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는 진짜 화웨이 60 프로가 정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분석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과연 이 여파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되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현상은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또 약간 이면을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폰 금지와 이제 그런 메이트 60 프로 이슈가 그런 출시가 같이 나왔잖아요. 약간 중국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현지의 교수님도 분석해 주셨듯이 이게 아이폰에 미친 영향이 애플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S그룹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약간 예전에 전 직장이 되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고 그죠? 네. 중국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 뭐 세컨폰으로 집에 냅두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영향이 크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식 문건도 아니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뉴스가 새어 나갔다는 얘기는 약간 그런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중국 정부가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이폰 금지가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데 그런 메이트 60 프로가 어쨌든 이게 출시가 됐 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전에 일단 그러면은 미중 갈등부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뭐 하이닉스 이제 디램이 들어간 거 전에 이게 보면은 자 일단요 이게 미중 갈등을 되게 심화시킬 거라는 거는 이제 얼핏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 중국이 결국 그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이주영크님이랑 할 때는 중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이나 투자람에 있어서 더더욱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ELS 하시는 분들 기초자산으로도 그렇게 메리트가 좀 없다. 계속 조심해야만 한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잠깐 휴가 가셨을 때 우리 박 팀장님하고는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예, 그래서 오히려 망하게 냅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그런 정부의 역량이 그쪽으로만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지금 어쨌든 대외적으로도 막혀 있는 게 있어서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장관급들이 중국에 갔던 것들은 블링컨부터 해서 옐런, 그다음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까지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것인데, 근데 분명한 레드라인을 그어준 거는 첨단 기술과 반도체 AI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선을 넘은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뿌리친 거고요. 그건 중국이 선택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어쨌든 시진핑이 G20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인도에서 열렸는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론들한테 좀 쓴소리 들어서 뭐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데 정칭웅이라는 분이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하죠. 그분이 이제 장점인의 이제 완전히 그런 손발 같은 그런 분이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장점인은 상하이방이잖아요. 근데 태자당과 공청단이 이제 대립하고 있어서 시진핑이냐 리커창이냐 있을 때 시진핑을 1인자로 원래대로라면 사실 리커창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후진타오가 가장 애정하는 그런 후계자였기 때문에 근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정칭홍이 상하이방이 이제 이쪽 편을 드니까 그냥 단순으로도 2대1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뭐 이게 그 이후에는 약간 사정의 칼날도 받으셨고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쓴소리를 했다고도 하고 또 하나는 끌어줬던 어른이 쓴소리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시진핑은 이게 그 전에 뭐 이렇게 장점이 후진타오 때 있던 그런 부실이 해결이 안 된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근데 본인이 오판한 게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나 이런 뭐 전쟁 갈등도 전쟁도 있었고 2020년에 그래서 전쟁까지는 아니고 이제 군사 충돌이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렇다면 뭐 사실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게 브릭스 정상회담은 가서 만났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뭐 바이든을 피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G20에 갔으면 만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유엔 총회가 있어요 뉴욕에서. 근데 거기에 왕이가 불참한다. 그러면은 사실 가서 이제 논의를 할 게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왕이가 안 가면 그 논의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블링컨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올 거 같고 뭐 할 거 같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고 이제 대결 모드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그걸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 그 이제 지난 어머니 상무장관이 갔던 거는 분명히 이제 주무부처니까 관세 카드를 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너네가 뭐 이런 걸 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린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어쨌든 미국은 지금 카드가 많고 중국은 좀 절실한 상황인데 근데 뭔가 실망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사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좀 포기하는 모습 아니 오히려 더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라는 걸 좀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얻은 것과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모습은
민생과 경제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그냥 안보, 대결, 이런 자존심 싸움 네. 이런 게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더 우선순위인 것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결국엔 이게 다 그거잖아요. 이게 1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 전에 이제 그 중국의 의사결정기구는 진짜 9명, 지금은 이제 7명이지만 상무장. 네. 그래서 그게 진짜 1인이 결정하는 그런 거에 좀 뭐 폐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 네. 뭐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예를 들면 이 반도체 패권, 물론 지금 미국한테 많이 넘어가 있지만은 네. 지금 여기서 뭔가 본인의 위치를 찾지 않으면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약간 도간에 든 쥐 같은 느낌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 있는 그런 느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이거를 얼만큼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어떻게 아니 발목을 잡든 여러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냥 순순하게 그냥 어떤 미국의 어떤 흐름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뭐 그런. 그쵸. 근데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대로 가도 뭐 이미 이제 중국은 스스로 저는 살짝 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러면 일단 급한 경제를 좀 챙겨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걷어찼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미국은 다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는 그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그럼 얻은 건 뭐냐? 얻은 거는 글쎄요, 뭔가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애국주의. 그쵸?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시진핑의 업적, 야 우리가 이걸 해냈어. 그리고 뭐 반도체 국산을 할 수 있다는 뭐 자신감, 이 정도를 얻었다고 본다면 이런 거는 뭐냐? 그게 오히려 국산화를 더 못하게 하겠죠. 더 심각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더 모든 더 기술 제재, 뭐 장비 반입 이런 것들이 더 가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이 정도 제재 갖고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수율이나 비용이나 이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쟤네가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의지를 확 꺾어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은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야 과연 이게 그 지금 덩샤오핑이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덩샤오핑의 그 기치는 도강량회였잖아요. 도강량회. 그렇죠? 그래서 뭐 향후 뭐 50년, 100년 뭐 이렇게 얘기했나? 하여튼 그때까지는 절대로 미국에 숨겨라. 도전하지 말고, 그렇죠? 힘을 숨기고 힘을 길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깬 사람이 누굽니까? 시진핑은 집권을 하자마자, 지금이 아니고 그렇죠. 2012년인가 13년에 집권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중공몽 그리고 제조 2025가 미국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제조의 국산화율을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냅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패권 전쟁이 붙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게 미국은 더 강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 대신 사실 미국도 지금 그 품목별로 좀 다르지만 약 10%에서 25%의 그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품에다가 지금 매기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거 좀 내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것도 못 하게 됐죠 이제. 못 하게 됐죠. 왜냐면 오히려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또 철강이 뭐 10% 정도 관세를 더 뭐 신규로 좀 할 그런 모양인 거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거는 이제 약간의 그런 관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인플레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본인도 그러면서 중국을 이제 어느 정도는 살려줘도 조금 이거를 그런 첨단 기술이나 AI 쪽이 아니면은 살려줘도 어차피 경제가 스스로 좀 다운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걸 이제 걷어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미중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 장관들이 가면서 했던 미국의 기조, 디리스킹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다시 강력하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쪽으로 제재가 있느냐. 일단 그 메이트 60 프로의 쟁점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린 9000 S. 이게 CPU죠. 그거를 AP.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일단 뭐 멀티 패터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DUV를 가지고 멀티 패터닝.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미국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뭐 손으로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근데 그게 수율과 비용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EUV를 거부한 채 그렇게 한번 도전했다가 쓴맛을 본 기업이 인텔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수율이 안 나와? 그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대주겠죠. 그러면 또 한 번 부동산 똑같은 겁니다. 그냥 국가적 역량이 그쪽에 돈 먹는 하마에 좀 만들 수는 있다니까요. 그냥 국가적 역량 다른 데서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 국가의 역량이 돈이 다 그런 데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냅둘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 그런 식으로 뭐 돈 낭비해봐 막 그래서 원래 그 이제 경쟁 음료 업체들 간에 예전에 병이 많았을 때는 네. 그냥 그 음료 사 먹고 병을 깨면 네. 그 병값이 너무 비싸고 원래는 그래서 공병수거를 하잖아요. 네네. 그냥 병만 계속 깨도 그 경쟁업체는 되게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거 많이 같아요. 깼습니다 저. 아 그래요? 예. 뭘 하셨길래 계속 뭐 했어요? 그냥 깨고 다녔어요. 그거 질풍노도의 시기. 예. 나는 저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이때 그거 이제 잔뜩 모아서 슈퍼에 가져갔죠. 소주병 10원, 네. 맥주병 그러니까요. 50원, 네. 뭐였지? 30원, 30원, 50원. 오렌지 주스병 100원. 델몬트. 델몬트. 그러니까. 아니 그거 보리차 넣어야 됩니다. 델몬트.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자, DUV 장비에 대한 규제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ASML에서 이제 당연히 EUV는 안 되고 네. DUV는 8월까지는 팔았어요. 그래서 사재기가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근데 이게 원래 9월부터는 금지인데 네네. 연말까지 일부 그 모든 DUV 아니에요. 일부 이제 약간 이제 노후 모델의 DUV는 또 유예를 해줬습니다만 네. 내년에도 유예를 해줄 거라고 했지만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ASML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이 돼버리면 매출 DUV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사재기도 있었지만 그런 흐름을 해서 아예 그걸 원천 봉쇄 시킬 이런 흐름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약간 이제 그 DUV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뭐랄까 그 후공정 말고 전공정 네네. 쪽에 네. 있는 그런 첨단 장비를 파는 미국의 뭐 어플라이스 머티리얼이나 램리서치 이런 데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아예 그런 것들을 더 금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뭐 발단이야 뭐 아이폰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칩 가지고도 뭐 SK 하이닉스다 마이크론이다 뭐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불똥이 또 튀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투자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어떤 내가 또 액션을 좀 취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그거 디램까지만 하고 예, 말씀드릴게요. 하고, 예. 이게 이제 캐나다의 테크 인사이트라는 데서 메이트 60 프로를 뜯어본 거잖아요. 하필 그쵸. 거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린 뭐 예. 9000S가 나왔고 그 하이닉스의 이제 DDR5 그러니까요. 모바일 디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발칵 뒤집힌 건데 그래서 뭐 하이닉스 당연히 안 팔았을 거고 그게 뭐 어떻게 흘러갔느냐 뭐 제3국을 우회했다는 좀 설까지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그것 뭐 셋 중 하나죠. 제3국을 우회했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자기들 편끼리 조력을 한 거잖아요. 그게 도매상이건 뭐 아니면 그런 경쟁 업체건 하이닉스 그런 그 디램을 살 수 있는 업체가 몰래 줬건 그러면은 중국은 다 한통속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그런 이 디램의 판매를 화웨이만 금지를 했다면 더 뭐 그냥 지금 범인 하나 잡으면 다른 도매상이 또 팔 거고 그들은 원팀이라면 네. 어떻게든 결국 또 돌고 도니까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중국 쪽의 그런 판매를 더더욱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게 맞아? 네네. 라는 게 이제 지금 어쨌든 9월에 그쵸. 또 유예해야 되잖아요. 네네. 거의 되는 분위기였는데 뭐 되겠죠. 올해는 되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뭐 사실 중국이 자처한 거긴 한데 뭐 이면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디램은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중국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마이크론 거도 들어가 있는데 네네. 하필 그러니까. 뜯었는데 네. 억울하게 그죠? 하이닉스께 들어가 있다 억울하게 뭐 그런 얘기는 어쨌든 그런 그 중국으로 이제 반도체를 파는 일반 그 메모리 반도체 비즈니스가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딱 명확해진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볼 수밖에는 아니지 모르는 거죠. 그래요? 근데 볼 수도 있는 기업은 명확해진 거죠. 예. 그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정도가 일단 그리고 거기다 뭐 ASML 그다음에 그 첨단 장비를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어차피 HBM이나 네네. 2.5D 쪽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그 이외의 장비들은 사실 첨단은 다 이제 외국계 장비들이기 네네.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에 네. 굉장히 우리나라도 주도 업종으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삼성전자 혼자 치솟으면서 그랬죠. 소부장 치솟고 나머지 업종 다 죽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가면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게 한정된 자원으로. 네네네. 근데 그럼 완벽한 주도주로 가는 그 그림에서 제동이 확실하게 걸린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런 일부 투자자분들은 국내 그 시장만큼은 뭐 거의 반도체 몰빵이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 네네. 그 정도의 그런 강도는 푸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은 기업도 좀 찾아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뭐 근데 어쨌든 반도체라는 건 이제 진짜 그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진짜 바닥을 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 일단 중국 수요는 없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네. 그렇죠. 가정하고 있잖아요. 중국 수요가 크죠. 아니, 그러니까 메모리는 중국 수요가 큽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못 네. 들어가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니요,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들 겁니다. 중국 수요가 없어져도 되는 반도체 기업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수요가 없어져도 되는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중국 수요가 없어도 줄 서 있는 데를 찾으면 되겠죠. 뭐 사실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물론 이제 H800, A800이 네네. 더 낮은 성능으로 더 비싸게 파니까 더 많이 남긴 합니다만 예. 중국 이제 아예 그거마저도 금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지금 800 시리즈마저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디램은요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수요처 하나가 날아가면 물론 완전 날아가진 않겠습니다만 그거 굉장히 지금 진짜 바닥 막 턴하려고 하는 참이에요. 네. 지금 뭐 한경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삼성이 모바일 디램 뭐 가격 20% 정도 올린다라는 뉴스도 오늘 나왔고요. 방금 전에 네. 진짜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에 그 김장렬 본부장님이 아마 클로징 벨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 보면은 되게 고무적일 수 있다. 그 진짜 변화가 코앞이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제재를 맞이하게 되면 진짜 뼈 아픈 거고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겠죠. 네. 그게 없어도 줄 서 있으니까.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 소부장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자 물론 지금 뭐 HBM이나 그런 후공정 쪽으로 가는 애들은 당연히 상관이 없을 거고 네. 그쪽에 집중하는 애들은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되게 디램 비즈니스랑 연결돼 있는 애들이다. 그러면은 되게 극단적으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이 멈췄어요. 네. 그러면 공장 어디다 또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생산 어디고. 라인을 또 구축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장비 업체들은 예.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게 같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디레임이 업황을 턴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HBM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되게 질주했는데 두 기업 그리고 삼성이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소부장이 좀 날 수도 있겠다. 국내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뭐 사실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미련 없이 그런 뭐 엔비디아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본인의 이제 투자의 스타일이나 그런 뭐 정말 좀 짧게 가시는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이거에 따라서 예.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냥 어차피 지금 이제 턴하는데 엄청나게 뭐 죽이기 하겠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사실 끌고 가셔도 나쁘진 않지만 비중이 과도했을 때는 고민을 해보실 만한 분명히 이슈는 코앞에 딱 있는 상황이다. 정말 미국이 이걸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니까 미국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찌 보니 또 이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둘 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라도 더 큰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더더욱 옥죄일수록 뭔가 자꾸 하나씩 걸리는 게 일단 공장이 그러니까요. 뭐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는 정말 그 디램 공장도 크게 있고 또 저 낸드 공장은 또 그 정말 약삭 빠른 인텔한테 사버렸잖아요. 물러. 정말 참. 약간 이거 진짜 사실 그건 사기 강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죠. 약간 그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나 이제 미중의 이런 갈등과 미국의 제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일단 중국은 더 힘들어집니다. 진짜 중국은 더 힘들어지는 건 명확한 거고 그리고 정말 그 이렇게 어려운데도 경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진짜 계속 어려워지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사실 그 지정장님께서 보시는 미중 관계가 이 상태가 좀 많이 지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은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둘 관계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이벤트가 혹시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가시적인 이벤트가 없이 요게 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원래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물 밑에서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포인트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이제는 약간의 지금 대세론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게 절대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그 왜냐하면 미국은 AI로 인해서 경기가 성장률이 그렇죠. 점점 좋아질 맞아요. 거고요. 네. 그래서 AI의 각도만 계속적으로 눕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만 규제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는 사건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나빠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더. 이쪽에 대한 포기가 좀 필요한데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패키징이라든지 그 아니면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실적이 좋아지게 될 그러니까 이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게 될 크기와 D램이나 낸드로 안 좋아지게 될 크기는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전망할 때?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당연히 그냥 일반 D램의 비즈니스가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딱 그거잖아요. 딱 피해를 입는 기업은 D램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했을 때 피해를 그러니까요. 딱 그 두 업체인 거고.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국의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는 첨단 장비 쪽을 맡고 있는 ASML과 미국의 그런 두 업체들 정도가 굉장히 좀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UV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갔었고 그리고 어플라이 머터리얼이나 램리서치도 한 30% 정도가 중국 비중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닌 뭐 중국에 안 팔아도 물론 장기적으로야 사실 좀 아쉽긴 하겠지만 당장 그게 크게 실적에 데미지를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게 일단 엔비디아고 그리고 국내 소부장도 진짜. 물론 중국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소부장 기업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지금 빠졌는데 근데 중국에 파는 것 같지 않고 중국에 가더라도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의 그런 디램용으로 나가는 거였다면 이게 없어지면 여기다 져야 되니까 어차피 이쪽에 다시 한번 납품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보일 뉴스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아이폰 쓰지 마라. 네.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지금 가지를 치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진짜 절망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봐야겠죠. 어떻게 이제 미국이 더 추가 제재를 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모양 빠지잖아요. 가만히 쓸 수 없는 겁니다. 모양 빠지는 거예요. 화웨이가 그런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거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외교를 보다 보면 이게 되게 정밀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사실 이번에 화웨이 그 메이트 60 프로가 나왔을 때도 이런 게 나오리라고 사실 상상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정밀하게 해서 피해 없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중국도 드네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칠라노를 했으면 그거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했어야죠. 그래서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또 그런 반증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차피
진짜 이거 지속할 수 없는 건데 뭐 그렇게 또 분석하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참 요즘은 아직은 그냥 분석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결론 같은 건 아직 안 나오고.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게 됐을 때 분명 피해를 받는 기업과 피해를 덜 받는 기업은 존재하니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판단은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엔비디아가 안 끼는 곳이 없습니다. 예, 모든 곳에 엔비디아가 있어요. AM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MD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건 거야. AMD가 살 길은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폭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MD는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AMD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계속적인 병목이에요. 병목. 그러면은 못 구하는데 어떡해요. 뭐 쿠다로 편하게 못 하도 내가 정말 돋보기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라도 돌려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엔비디아는 위협이고 AMD는 기회 요인인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게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끝나긴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텐서 RT LMM이라는 게 또 얘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잖아요. 쿠다, 그러니까 이제 쿠다로 이제 그런 GPU를 접근하는 그 병렬 연산에 접근하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LLM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주겠다 해서 동일하게 H백을 썼을 때 2배 그런 성능이 나오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버렸잖아요. 점점 자꾸 이렇게 늪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향후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걱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이야기 나누는데 대화창에 왜 미국 이야기는 안 하나요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결국 엔비디아가 승자다. 그런 이야기였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가가 뭐 한 10% 정도 빠졌으면 뭐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가 그렇죠. 생각해 보실 옵션이다. 예. 혹시요 그 엔비디아가 요즘에 조정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펀더멘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오히려 맞습니다. 이게 그 일단 재밌는 거는 테슬라가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그런 보고서 하나로 이게 이거잖아요. 사실 그 도조 얘기가 이제 그 테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월가가 인정해주면서 빵 뜬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굉장히 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 테슬라의 어제 10% 상승을 보면서 느낀 거는 꼼수 부리지 말고 막 이렇게 내가 잠깐 왜냐면 테슬라가 약간 슬로우해질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하나로 갑자기 빵 뜬 거잖아요. 참 진짜. 그냥 좋은 기업은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빵 뜨니까 엔비디아도 그런 식으로 빵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건 스탠리가 이게 한 7명의 애널리스트가 작정하고 콜라보로 쓴 그런 리포트라고 해요. 한 66페이지짜리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월가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이미 그런 종목에 매몰돼 있는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를 월가가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엔비디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큰 투자자가 방점을 찍는 순간 또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깜짝 놀래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게 테슬라가 어제 준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짜 미국 시장이 보면 볼수록 정말 손바닥 뒤집는 그런 느낌이. 사실 엔비디아 작년에만 해도 막 떨어질 때는 뭐 다들 마음 아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있겠어. 뭐 정말 진짜 안 좋은 뉴스만 쫙 깔렸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좋은 뉴스인데 이게 너무 역대급 핵폭탄급 좋은 뉴스만 있으니까 안 끼는 데가 없고. 자, 로봇이 올라가면 로봇의 가장 큰 수혜주가 뭐야?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하면은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블록체인으로 엔비디아가 GPU 많이 팔리면서 막 뜰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사실 나는 GPU 그러니까 블록체인 때문에 산 거 아닌데? 맞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젠슨 왕도 그렇고 블록체인에 GPU 사용되는 게 되게 싫어갖고 맞아요. 그 블록체인용 그러니까 채굴용 GPU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갖고 야 그만 좀 써 이거 따로 만들었었단 말이야. 2018년에 되게 아픈 기억이 그냥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그게 다 재고로 나와가지고 그쵸. 신제품이 안 팔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슈는 없으니까. 엔비디아는 애초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었던데 일단 자 좋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갈등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화이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좀 덜 볼 기업은 무엇인지를 좀 구분해서 네. 우리의 투자를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장의성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